오늘 왜 또 안 오지?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간단히 좀 요약 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아보고 다음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냐면 천체 움직임에 대해서 했어. 그 전에 원운동이랑 진자운동 했고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과 만유인력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그 중력장 내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했다. 간단히 요약을 좀 해볼게. 먼저 케플러 법칙. 케플러 법칙에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1법칙이라고 하고 타원궤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말 그대로 이제 궤도가 타원형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우리가 쓰게 될 개념들은 타원에서 초점 중에 하나, 타원의 초점 중에 하나에 중심 천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걸 장축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를 장반경이 아니지. 여기를 원일점, 여기를 가깝다고 해서 근일점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이걸 단축이라고 하고 자 장축의 절반을 장반경, 단축의 절반을 단반경이라고 하는데 단반경은 우리가 물리에서는 필요 없고 그래서 장반경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 타원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칙은 뭐였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었어. 자, 요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타원의 중심 천체로부터의 거리에 이제 저 궤도 운동을 하는 놈의 속도가 반비례한다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타원 궤도에서 이제 회전하고 있을 때 여기가 중심 천체야.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저 회전하는 녀석은 먼 곳에 있을 때는 좀 느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면은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빨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S1과 S2와 S3 이 면적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S1과 S2, S3 면적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거를 조금 더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느냐 요것도 활용을 하고 어떻게도 이해를 하냐면 R1, V1은 R2, V2는 R3, V3 이렇게도 이해를 한다. R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만약에 R1이야. 그러면은 요때 속력이 V1이고 이게 R2면 요때 속력이 V2고 요게 R3면 요때 속력이 V3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를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 이제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 방법이나 가군동량이 뭔지까지는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를 알면 되겠다. 이 두 가지 표현 정도를 알면 되겠다. 자, 세 번째. 케플러 법칙 세 번째 우리 뭐 배웠냐면 저번에 영상 찾았어. 올려줄게. 오늘 밤에 올려줄게. 면역속도 일정 법칙 세 번째 뭐냐면 조화의 법칙이었어. 조화의 법칙. 케플러 3법칙 조화의 법칙. 조화의 원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조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모니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천체의 운동이 굉장히 예쁘다, 아름답다, 되게 조화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조화롭다고 생각을 했느냐? 아주 타원궤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의 제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의 제곱이 무엇에 비례하더라? 장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야. 되겠지? 자, 케플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어. 왜냐면 눈으로 실측으로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귀납적으로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20몇 년, 30몇 년 동안 관측이 된 걸 보니 이러한 규칙성이 있겠다라고 한 이제 케플러라면 그 다음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무엇을 정리했어? 운동 법칙과 뉴턴이 한 업적 중에서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 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개념에서 뉴턴 얘기를 계속 좀 많이 할 거지만 아무튼 뉴턴은 운동 전반적인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운동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더 큰 업적으로는 천체의 운동과 지구상에서의 운동을 합칠 수 있는 중력 개념을 정립했다라는 게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뉴턴도 중력 얘기를 했지. 그 당시에는 이제 만유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만유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리하면서 저기 케플러의 타원궤도 면적속도 일정 조화의 법칙 이것들을 증명해냈어. 양적으로 증명해냈어. 이들은 관측에 의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대단한 법칙들이기는 하나 식이 다소 좀 간단해. 비례관계도 비례관계로만 밝혀졌지 수치적으로는 얻어내지 못했어. 그런데 뉴턴이 이것을 다 증명을 해버립니다. 자, 뉴턴에서 일단 만유인력의 크기
원인은 뭔지 알지? 원인은 뭐겠어? 원인은 질량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질량이고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정해진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자 중력상수 혹은 만유인력상수라고 부르고 두 질량의 중심, 질량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 분의 자 중심 전체의 질량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는 천체의 질량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가 꼭 중력은 천체끼리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주로 만유인력은 천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렇게 구분해서 적어봤고 자 요것의 지표면 근처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표면 근처에서는 뭐가 다 상수가 돼버려? 얘는 원래 상수고 지구 반지름 6,400km 상수가 돼버리고 지구 질량은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GM, R제곱분의 GM 값이 뭐가 되니까 거의 9.81m/s 제곱 정도에 근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요거를 G라고 쓰면서 지구 근처에서는 이렇게 중력과 속도를 상수처럼 사용을 했었다라는 얘기 나왔고 당연히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방향은 우리는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지만 서로 방향, 서로의 무게중심 방향 서로 추락하는 거지. 서로의 무게중심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을 정리를 하면서 자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냐면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주기에 대한 이야기해서 이 두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속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 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는 것은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야. 원운동이 이루어지려면 구심력이 필요하고 중심방향으로 당기는 구심력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만유인력이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천체운동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력이라고 쓸게 만유인력 네 글자 쓰기 귀찮으니까 자 중력이 구심력이 되기 때문에 중력은 우리가 어떻게 잡았어? G, R제곱분의 뭐? 라지 스몰. 요게 뭐와 같다? 구심력. 기억해야 돼. M,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V로 쓰자.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서 이 R을 요렇게 약분을 해버려. 이거를 동일시해주고 이거 R이라고 쓸게 그냥. 이거 R.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M도 지워버려. 따라서 자, 궤도운동,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는 어떻게 정해지냐? R분의 GM. 루트 R분의 GM으로 정해져. 오케이? 이것도 R 말고 이걸 스몰이라고 쓸게. 미안해. 이걸 스몰이라고 쓰고 이것도 스몰이라고 쓰고 왜냐면 라지 R은 보통 지구 반지름을 얘기하고 스몰 R은 미지수야. 미지수, 변수야.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회전을 하느냐 지구로부터 혹은 중심 전체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서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속도가 이렇게 결정된다. 그러니까 타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타원은 뭐가 일정했니? 요게 일정했어. 그래서 말하자면 뭐에 반지름 하는 거야? 뭐에 반비례하는 거야? 반지름, 즉 중심 천체와의 거리와 속도가 반비례했다면 얘는 거리 제곱에 루트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야. 루트 거리에. 오케이, 이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쟤는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건 아니야. 약간 식이 달라. 타원 궤도에서는 식이 약간 달라서 쟤는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주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것과 일치해. 한번 정의해볼까? 주기. 또 이제 이거는 식을 유도하기 위한 여기 한 세 줄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적을게. 주기의 제곱은, 원운동할 때 주기의 제곱은 어떻게 결정된다? GM. 중력상수 곱하기 중심 전체의 질량 분의 어떻게? 4파이 제곱하고 R 세제곱이 온다. 그래서 얘 역시 뭐에 비례한다? 이거 다 상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가 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R 대신에 뭐를 넣으면 장반지름, 장반경을 넣게 되면은 저식과 동일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타원의 경우에는 장반경을 넣으면 되고 참고로 장반경이라는 것은 단일점의 거리, 그 다음에 장일점의 거리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장반경이 나옵니다. 오케이? 장반경을 넣어도 이제 성립한다. 타원궤도에서는. 그래서 뉴턴의 법칙으로 케플레 법칙까지 완전히 증명이 됐었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까지 더 했었냐면 이 만유인력 공간에서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을 알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니? 이딴 거 계산하라고 안 줘. GM도 계산하라고 안 줘. 뭘 바꿔버려? 계속해서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거리를 변화시키거나 주기를 변화시키면서 이게 이렇게 변했다고 한다. 다른 건 몇 배겠느냐? 반지름을 2배로 늘렸다고 한다. 속도는 몇 배겠느냐? 이제 주기가 2배가 됐다고 한다. 반지름이 몇 배가 됐다는 뜻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M을 계산할 일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력장 내에서 무슨 어떤 거?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우리 이걸 이미 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야? 역학적 에너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에너지 토탈은 뭐 더하기 뭐다?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 요 값이 뭐다? 일정하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요것이 대체되는 거야. 무엇으로? 새로운 우리가 만유인력을 통해서 정의한 위치 에너지로 대체되는 거고 그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정해졌었느냐? 자, 지구든 천체든 이렇게 있으면은 얘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 요 놈의 위치 에너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뭐부터 정의했냐? 기준점부터 정의했어. 왜 우리가 MGH 정할 때도 기준면이 필요했었단 말이야. 자, 얘와는 다르게 얘는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진 에너지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준을 잡아줘야 돼. 그 기준을 어디로 잡았었냐면 지구로부터 혹은 천체로부터 무한히 먼 곳. 어디? R이 무한대인 곳에서 자,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하자. 왜? R이 무한대면 사실상 얘 중력권에서 벗어난 거야. 너무너무 멀어서 이 R 값이 너무 커져서 힘이 0으로 수렴한 거지. 더 이상 중력을 받지 않는 거지. 더 이상 얘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당기는 방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바뀌지 않아. 멀어지려면 에너지가 높아야 돼. 요것은 바뀌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높은 에너지라면 이 안쪽은 에너지가 다 음수겠네. 이거 사실 어디서도 했었냐면 우리 전기장에서도 했었어. 전기장에서도 이제 양전하로부터 이제 전위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여기서 무한히 멀어서 서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곳을 0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 위치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자,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다 뭐야? 이 안쪽은 전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지난 시간에 적분을 내가 제대로 풀어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적분식을 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적분식을 근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너희가 적분 원칙적으로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지.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원래 2학년 2학기 과목이라서 그때 등장하는 건데 너희 학교는 좀 이상하게도 일찍 하잖아. 그래서 지금 등장한 거니까 적분의 그 증명 방법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결론만 알면 돼. 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된다. 원래 역제곱이었는데 그냥 제곱이었죠? 요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그리고 여기다가 라지 R 대신에 또 내가 자꾸 실수 안 해. 스몰 R을 넣어야겠지? 변수로서의 R을 넣어야지 지구 반지름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의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해져요.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토탈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에너지 토탈. 요거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고 이제 새로 바뀌게 되는데 자, 요것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보면은 원운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여기다 쓸게. 원운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 V값에다 무엇을 넣을 수 있어? 방금 뉴턴에서 구했었던 요거를 넣을 수 있어. 이게 원운동을 할 조건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지? V값에다가 요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 R분의 GM이 요 V제곱 대신에 들어가면서 2R분의 GMM이 돼요. 마이너스. 이거 통분해주기 위해서 2R로 바꿔보자. 그럼 뭐가 곱해져야 돼요? 2가 곱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R분의 GMM이라고 요것도 이제 하나 약간 외우듯이 해주면 나쁠 거 없겠지. 이거는 어떨 때야? 원궤도를 공전하고 있을 때 가진 에너지가 여기로 일정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런 경우. 자, 이거는 원궤도고 이번엔 탈출할 때를 생각해보자. 탈출할 때. 탈출을 간신히 탈출할 때라고 생각을 해보자. 간신히 탈출할 때는 어떤 거야?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그냥 충분히 운동 에너지가 커버리면 그냥 나가버리겠지. 더 이상 지구한테 영향이 없는 곳으로는 휙 나가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나가서 더 이상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간신히 딱 멈출 만큼 더 에너지가 남아돌지 않고 딱 멈출 만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쭉 나가서 이 무한대궤도에서 존재했을 때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야? 여기에 도착했을 때 멈춰버린다. 더 이상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멈춰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위치 에너지도 빵, 운동 에너지도 빵인 게 궁금한 거야. 결론. 자, 위치 에너지도 빵, 운동 에너지도 빵. 요거를 빵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빵이라고 해야겠다.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요게 이제 빵이 되는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요거는 우리 뭐라고 한다? 탈출하기 위한 최소
탈출하기 위한 최소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겠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됐니? 영상 따로 올려줄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숙제를 해온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질문 한번 받아보죠. 이 내용에 대한.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내용이 여기는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근데 그냥 개념 이해하는 느낌으로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필기할 건 하는데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듣다가 중요한 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적을 시간에 뭔 소리 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제 좀 더 중요도가 이제 따라오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렇게 할 거고,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남았을 때 우리 1단원부터 1단원에 뭐 배웠어? 벡터 합성하면서 힘 분해해보는 거. 중력, 움직임의 평행한 방향과 거기에 수직인 방향, 보통 수직항력 같은 거 이렇게 힘 분해해보는 거 배웠고 2단원에서 포물선 배웠고 3단원에서 원운동과 진자운동 배웠고 여기서 케플러 법칙과 만유인력에 대해서 배웠고 마지막에 일반상대성으로 배운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진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역학이라는 단어는 끝나요. 이 뒤에 나온 역학은 열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의 이동, 열에너지 이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 전달 이런 것들 할 거고 그 마지막에는 진동에 대해서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역학 대단원이 끝나니까 오늘 막바지에 좀 시간 남겼을 때 공식들을 단원별로 싹 정리한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를 내줄 거야. 내가 방학 때는 위클리 테스트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번 내줄 건데 시험 본다 생각하면 돼. 내가 수업 시간에 시험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2시간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시간이. 그래서 그냥 위클리로 내주고 이제 풀어서 제출을 하면 돼.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되겠죠? 일단 질문 먼저 하자. 요 파트 숙제해온 사람 있으면은 14번. 그럼 몇 페이지지? 여기에 두 파트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32페이지 14번 또 앞에 거 14번 뒤에 거 7번 오케이. 자, 숙제를 안 해왔을 수도 있고 수업에 지난 시간에 빠져서 못 해왔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식 정리해준 다음 위클 테스트 나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위클 테스트 제출하기 전에 숙제 안 한 것들을 싹 한번 있으면 비워진 문제들을 싹 한번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질문해보고 그 다음에 풀면 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혹시 안 한 사람들 내가 검사 따로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 자, 32페이지 14번 볼게. 그림은 질량이 M인 위성 A가 질량이 50m가 아니고 50M인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한 주기 동안 운동할 때 행성이 A에 제공하는 중력의 크기를 행성 중심으로부터 A의 중심까지 거리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계속 왕복을 하는 거네. 가장 짧은 거리가 R인 거고 가장 긴 거리가 기역인 거고 여기를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겠지. 자, 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르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대강 한번 그려볼게요. 14번. 그러면 중력의 크기 F와 누구의 관계야? 거리의 관계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거리가 나오겠죠. 이거 R이라고 할게요. R. 되겠죠? 그래서 요 R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 뭐? 단일점에서의 거리가 되겠지. 얘가 16F0래. 16F0.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원일점까지 갔을 때 어떻대? F0래. 자, 그럼 우리 일단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기억을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왜? 어찌됐건 그러니까 타원이건 나발이건 이 힘은 타원 궤도와는 큰 상관이 없어. 그래프의 개형은 타원 궤도와 당연히 상관이 있으나 이 수치를 처리하는 거는 타원 궤도라는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뭐야? 그냥 이 F라는 것이 만유력이라는 것이 중력 상수 곱하기 M에다가 뭐에 반비례하니까 역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힘이 몇 배가 됐어? 힘이 16분의 1배가 됐다는 것은 거리는 4배가 됐다는 뜻이겠지? 그럼 당연히 뭐야? 이게 4R이 돼야겠죠. 저 Y축에 해당되는 힘의 크기가 뭐에 반비례하니까 이 X축 물리량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얘가 16분의 1이 됐다는 것은 얘는 4배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억이 바로 구해지고요. 자,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에 F0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자, 중심 전체의 질량이 50M이고 이 돌아가고 있는 놈의 질량이 M이래. 그럼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한번 써보자. G 하고
F0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R일 때를 구해주면 되겠죠. 요때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G는 그대로 쓰고요. 거리 얼마? 4R. 4R의 제곱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라지엠에 무엇을 넣는다? 50M. 스몰m에 무엇을 넣는다? M을 넣는다. 자,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 16분의 50이니까 8분의 25라고 간단히 될 거고 8R제곱분의 위에는 G하고 25가 남아야겠다. 먼저 25 남고 GM제곱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니은 틀렸네. 4분의 50이 아니라 심지어 얘 약분도 안 해놨네. 4분의 50이 아니라 몇이 돼야 돼? 8분의 25 혹은 16분의 50이 돼야 돼. 그래서 4분의 25가 됐다라는 것은 아마도 R을 넣은 것도 아니네. 그냥 틀렸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한 주기 동안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클 때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힘이 가장 크다라는 거야. 이 힘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야? 돌고 있는 천체에 작용하는 거니까 돌고 있는 천체의 질량이 바뀔 일이 없어. 물론 중심 천체도 바뀔 일이 없고 질량이 안 변하면 힘은 그냥 뭐에 비례하는 거야? 가속도에 비례하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는 거야. 문제 다시 디귿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그냥 힘의 크기가 가장 크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힘이 가장 클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힘이 가장 클 때 언제? 요때. 이때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M분의 16F0가 답이 되어야 돼. 그럼 디귿은 맞네요. 오케이? 그냥 힘을 질량으로 나누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다음 파트의 7번. 37페이지. 혹시 그래프에 약하니? 지호? 이러면 지호지. 그래프에 약해? 두 군데서 그래프가 나오길래. 오케이. 오케이. 보자. 자, 7번. 그림 가는 질량 M인 물체 A가 어떤 행성의 중심 P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R0인, 이거 아래 첨자인데 또 R 이렇게 나와있네. R0인 궤도를 따라 등속을 운동하는 것으로 자, 질량 M인 물체 B가 행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P로부터 거리 2R0인 B의 운동 에너지는 2E0이다. 이거 그냥 그래프를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P로부터 거리 2R0인 곳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2E0. 적어줘야겠네. 안 나와 있네, 그림에. 자, 적으면서 합시다. 두 번 읽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7번 문제. 지금 이 행성이 좀 크게 그릴까? 행성이 이렇게 있고 자, 이 R0인 곳이 있고 R0인 곳이 있어. 여기가 R0. R0인 곳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리고 어디도 있어? 행성 B는 2R0인 곳에 있네. B는 2R0인 곳에 있다. 이게 P, 이게 A. A는 원운동한다고 표시를 해주셨네. 문제에서. 그지? 이렇게. B는 뭐 모르는 상태인가 봐. 그 이동하고 있다라고 써있나 보다.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그리고 둘 다 질량 M이네. 둘 다 질량 M이에요. 얘도 질량 M, 얘도 질량 M이에요. 자, P로부터 거리 2R0인 곳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2E0이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래?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2E0래. 이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 자, 그림 나는 질량 M인 물체의 만율력에는 위치 에너지를 P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그냥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고, 그래서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무엇이? 위치 에너지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표시를 해보면 8, -2, -4, 8. 그 다음에 1, 2, 4 이렇게 되어 있어. -8, -4, -2 그리고 여기일 때는 4R0 2R0 R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옮겨 적은 것 뿐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보기 한번 읽어볼까? 기억 A의 운동에너지 구하라고 했고 저 A의 운동에너지 구하라고 그랬고 니은에 A의 주기를 구하라고 했고 디귿의 P로부터 4R0의 거리에서 B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A의 운동에너지와 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A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얘 무슨 운동하고 있니? 안정적인 원궤도로 운동하고 있어. 여기 우리 아까 식 썼던 것 중에 있겠죠?
그지? R0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죠, 여기. 요거 우리 어떻게 됐었어? 원궤도를 돌 때 이렇게 됐었습니다. 누구의 절반? 위치 에너지의 크기의 절반이었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뭘 넣으면 돼? E R0 하고 G, M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E0를 위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이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잖아. 그럼 우리 뭘 주목하면 돼? R0인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요거잖아. 그지?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무슨 관계야? 원궤도 운동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곳에서 위치 에너지 크기의 절반이 운동 에너지가 돼야 돼. 위치 에너지 크기의 절반이 운동 에너지가 돼야 돼. 내가 바보같이 써놨네. 8 2제로입니다. 4 2제로고 2 2제로예요. 자, 되겠죠? 자, 그래서 R0인 곳에서 위치 에너지의 절반이 운동 에너지니까 우리는 뭘 본다? R0인 곳의 질량 M인 놈의 위치 에너지의 절반이니까 4 2제로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4 2제로가 되는 것이 맞네요. 마이너스는 빼줘야겠다. 왜냐면 얘 양으로 절반이지 부호는 다르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운동 에너지는. 4 2제로가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A의 주기를 구하라고 했다. 주기식도 우리가 했었죠. 다 외워주셔야 돼요. 주기는 어떻게 됐었어? 뉴턴식 표현 방법은 제곱은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사실은 표현 안 했고 내가 식은 저렇게 썼지만 뉴턴 여기까지 정리를 했죠. GM 하고 위에 4파이 제곱 하고 여기 안에 뭐가 그러니까 사실은 분모에는 루트 GM이 있어야 돼. 여기 2파이가 되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 걸 좀 선호합니다. 2분의 3 혹은 루트 세제곱을 해도 돼요. 루트 세제곱, 루트 아래 세제곱. 여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둬도 괜찮은 이유가 어차피 계산 안 할 거니까 우린 요거만 주목하면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직접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저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E0라고 표현됐죠? 그러니까 GM을 E0로 바꿔주셔야 돼. 그러면은 방금 여기 우리 구한 요 수식 있잖아. 이 수식을 변형해서 GM을 E0로 표현해 주셔야 돼. 보니까 파이도 살아있고 R도 살아있거든. 그 문제에 보면 R0도 살아있고 하거든. 근데 뭐만 문제인 거야? GM만 문제인 거야. 바꿔봅시다. 지금부터. 자, 바꾸면 어떻게 되니? GM만 바꿔봐. 그럼 이거 두 개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M분의 GM은 어떻게 된다? M분의 8R0 E0가 된다. 되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적용을 해줍시다. 루트 GM에 뭐가 들어가? M분의 8R0 E0가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루트 안에서 넣어주자. 얘도 루트 안에 있으니까 둘이 합쳐주자. 이번에는 우리 계산을 시킬 줄은 몰랐네. 내가 계산시켰으니까 루트 안에 넣어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얘 분에 뭐가 들어가? R세제곱이 들어가고 오히려 2파이는 밖에 꺼내지게 되겠지. 정리해 주시면 얘도 R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R0 하나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R0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 R0 세제곱이었는데 하나 지워지면서 제곱이 되니까 바깥에 2파이 R0 바깥에 나가고요. 이 안에 번분수 정리해주자. 8은 그대로 있고 8 2제로는 그대로 있고 M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8 2제로 여기 있고 M만 올라가면 돼. 위에 R0도 이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되겠지? 근데 안에 8도 요 바깥에 2랑 약분이 가능해. 4랑 2랑 같은 수니까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괄호래. 등호 안에 있는 4랑 바깥에 있는 2랑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맞네요. 그지? 똑같은 식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방금 위에서 뭘 확인했으니까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가지고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밝혔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 상수인 이 두 녀석, 상수 취급받고 있는 이 두 녀석을 이제로로 표현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식에 대입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P로부터 4R0의 거리에서 B의 속력은 몇이 된다? 0이 된다.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자, 확인해보자. 지금 B는 어디에 있어? 2R0에 있어. 얘도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얘 위치 에너지 지금 어디야? 여기가 B의 상태야. 맞죠? 2R0의 거리에 있으니까 여기가 B의 상태야. 그지?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네.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20라고 문제에 적혀 있어. 되겠죠? 자, 그러면 4R0로 갔을 때 문제에서 디귿에서 그랬잖아. 4R0로 갔을 때 어떻게 됐냐고 물었잖아. 그지? 그럼 4R0로 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어? 220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만큼 감소했을까? 220만 감소했겠지. 자, 다시 여기가 지금 현재 B의 포인트야. 여기로 옮기겠다고 문제에서 디귿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얼마야? 플러스 E0야.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E0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얘 운동 에너지 얼마야? E0죠? 따라서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뭐가,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는 거지.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조금 4R0라고 적자. 함수처럼. 이게 빵이 된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제에서 2R0에서 2E0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냥 합으로 보셔도 돼.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4E0야. 운동 에너지가 E0야. E0 합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E0가 이놈의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총량이 얼마야? 4R0에서 요만큼이야. 그럼 남아있을 운동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겠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 그럼 운동 에너지 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빵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속력은 0이 된다. 되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식의 적용입니다. 그냥 수학이야, 수학. 너희가 공식 가지고 뭐를 많이 해야 됐었던 건 오히려 이제 지난학기 배웠던 물리학이 좀 많고요. 여기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은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 그냥 너희가 특수 상대성을 한번 겪어봤으니까 완전 뭔 소리야는 아닐 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내 상식을 버리고 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일 뿐이지 설명을 쭉 따라가 보면은 그렇구나 싶을 거야. 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뭐였는지 기억나나?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가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상대성의 원리, 2번 광속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 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했었어. 자,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두 가지 개념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소개를 한번 하시고, 우리가 배울 것은 일반 상대성 원리 혹은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이라고 하자. 이론이라고 합시다. 지우 귀찮다. 이렇게. 자, 일단 뭐가 있었니? 우리가 배웠었던 게 특수가 있었잖아.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이. 상대성의 원리. 상대성의 원리는 내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나? 상대성의 원리는 관성좌표계라고 해가지고 등속운동하는 좌표계, 모든 좌표계에서는 상대 속도는 있을지 모르나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이제 쓰진 않을게요. 상대성 원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관성좌표계. 관성좌표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오늘 비관성좌표계를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관성좌표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어야 돼. 관성좌표계는 뭐다? 등속운동하는 관측자의 좌표계야. 그런 좌표계에서는 서로 상대속도가 다를지라도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상대성 원리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광속불변이었어. 광속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로 무엇이 도출되었다? 시간 팽창과 공간 수축이라면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데 길이 수축. 이 두 가지를 도출했었던 것이 특수상대성 원리야. 그죠?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원리는? 일반은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자, 우리가 저기서 관성좌표계라고 해가지고 물체의 운동 혹은 관성계의 운동, 관측자의 운동을 무엇으로 국한지었냐면 등속운동으로 국한시켰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왜 이렇게 덥냐? 나만 덥나? 일단 냉방을 틀 테니까 추우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일반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일단 관성력이라는 거. 관성력이라는 게 존재해. 어디서? 비관성 좌표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설명을 해줄 거야. 비관성 좌표계. 근데 비관성 좌표계는 뭐겠니? 관성 좌표계가 등속 운동하는 거였으니까 비관성 좌표계는 뭐겠어? 등가속 운동하는 거겠지. 물론 등가속이 또 아니어도 돼. 가속도가 심지어 변해도 되는데 우리는 등가속만 다룰 거야. 일단은 가속도가 변해도 돼요. 자,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건데 저것은 사실은 사기예요. 이 관성 뒤에 력이라는 말이 붙으면 안 돼.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나 관념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야. 이거 언제도 나왔었어? 원운동 할 때, 그치? 원심력에서도 등장을 했었어. 구심력 때문에 도는 건데 이 돌고 있는 물체 입장에서는 내가 왜 바깥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차 운전할 때 운전 너희 안 해봤겠지만 코너링 돌 때 항상 버스가 돌 때도 어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잖아 몸이. 이쪽으로 돌면 이쪽으로 쏠리잖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바깥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놈은 없어. 그지? 근데 내가 바깥으로 쏠리는 얘가 이게 원인이 이해가 안 되거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이 원심력이고 관성력의 일종이야. 여기서도 자 없는 힘이지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따 치자라고 도입한 거야. 그래서 이따가 저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등가 원리야. 이 아인슈타인은 여러 가지 등가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나의 물리학적 소양은 이제 아인슈타인에 비해서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모든 등가 원리를 같은 맥락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른다. 근데 아인슈타인 대표적으로 두 가지 등가 원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거?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해서 에너지와 질량은 이러한 계수, 비례상수로 하여금 서로 이제 치환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고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게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었던 별 내부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원리 혹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핵융합의 발전, 핵 분열 발전 이런 거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고 이것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부르거든요. 자, 우리가 배울 등가 원리는 뭐냐면 미리 좀 스포일러 하자면 자 관성력과 중력은 내가 같다 표시를 쓰긴 했지만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표현도 같다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 틀린데 너희가 이해하기 좋게 일단 저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옳은 표현은 몇 개 없어. 관성력이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옳은 표현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저런 원리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우리가 알아냈다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사실 똑같은 일을 해요. 이거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용어를 조금 바꿔보자. 용어. 여기는 시공간 왜곡이라고 하죠. 시공간 왜곡.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시공간 왜곡. 사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관측상의 이야기야. 관측. 시간이 팽창한 것처럼 보인다.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길이를 더 길게 느낀다. 짧게 느낀다. 우리가 다 이런 관측자의 입장, 주관적인 견해를 담았어. 주관적인 입장을 다뤘다면 얘는 시공간 자체가 삐뚤어진다. 누구 때문에? 힘 때문에. 얘는 힘은 등장하지 않았죠. 왜? 등속이니까 힘이랄 건 없어. 그냥 속도, 상대 속도가 다른데도 빛을 똑같은 속도로 봐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서로 다른 관측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였어. 근데 얘는 힘이 나와버려. 관성력과 중력 때문에 공간이 왜곡돼 버린다. 알겠어? 왜 늦게 왔어? 비행기 타고 다녀? 어디서? 베트남에서 통학하는 거야 계속? 뭐 며칠 있다 왔어? 일주일? 그럼 베트남 할 줄 알겠네? 일주일이면? 못했어? 좋겠다. 다음에 갈 때 나도 데려가 알겠지?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할 거고, 자,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관성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 관성력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없는 힘이야. 가상의 힘이야. 가상.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통하지 않는 곳에다가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냥 도입을 해버린 거야. 아씨 이거 여기서 왜 설명이 안 돼? 에이씨, 관성력이라는 걸 잡아버리자. 아 이제 설명이 되네. 이런 식의 힘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예를 들어 버스. 안 돼,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 그리고 버스가 가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속을 하고 있어. 버스가 가속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 내부에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죠? 내부에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어질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 이건 납득이 가능해요. 일단 뭐가 있어요? 장력이 있지?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있을 거고 매달려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중력이 있겠지. 그죠?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가지에서 장력과 중력에 의해서 이놈이 힘을 합쳐봐. 그럼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합력이 만들어진다. 그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R자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R자임에 따라서 얘가 이동을 하고 있다. 밖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치? 그렇잖아.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어서 그 두 개의 R자임에 의해서 A로 함께 가속하고 있는, 그래서 모양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밖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내부의 관측자가 볼 거야. 내부의 관측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버스 안에서 움직이는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버스 안에서 움직이는지 몰라. 그럼 그냥 이제 닫혀진 곳, 외부를 볼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볼 거야. 자, 근데 갑자기 나 내부에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왜 이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되려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일단 장력이 있는 거 오케이. 그리고 중력이 있는 것도 오케이. 근데 제가 저렇게 돼 있으려면 뭐도 당겨야 돼. 이쪽으로 뭔가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돼야 돼? 이 세 개가 합치면 빵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없잖아. 근데 왜 서서 저거 왜 저래? 마치 유령이 당기는 것 같잖아. 그지? 우리는 얘가 지금 움직이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바깥에서 얘가 가속하고 있는 걸 아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근데 안에 있는 관측자는 모른다고 생각해봐. 자기가 등가속 운동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왜 이러지? 싶을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 힘을 도입한 거야. 누구라는? 관성력이라는 가짜 힘을 도입한 겁니다. 이때는 뭐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R자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R자임이 0이 되어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뭘 도입했다? 관성력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되겠죠? 원래 훨씬 고차원적인 물리학적 이제 고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까지 하는 거랑 우리가 이해하는데 엄청 큰 차이는 없어. 이 단원을 해결하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 가속하고 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가속한다는 걸 고려 안 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설명하지 못해.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걸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두 상황은 어떻다? 같은 상황인 거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이제 내가 외부 좌표계에서 보느냐,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관성계를 뭐라고 하냐면 비관성 좌표계라고 해요. 뭐 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지.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비관성 좌표계라고 해. 그러니까 좌표계의 기준에서는 없는 힘인 거야. 좌표계 자체가 통째로 이동하니까. 얘는 없는 힘이란 말이야. 그지?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 힘을 만들어준 거다. 되겠지? 이게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럼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제 지난번에 내 수업 만드는 친구도 있겠지만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 관성 좌표계에서 뭐가?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한다. 요거를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어요. 자유낙하 할 거야. 자, 이거를 이쪽으로 뛰어가면서 저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여? 얘 머릿속에서는 얘가 이렇게 던져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물리법칙이 어긋나지 않죠. 그냥 상대 속도가 있었을 뿐이야, 저쪽으로. 이쪽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볼 때도, 이쪽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볼 때도 어떻게 보여? 이 머릿속에서는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물리법칙으로 납득이 돼. 그리고 이제 슈퍼맨이야. 이렇게 위로 날아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 등속으로 날아가고 있다면 얘가 그냥 아래로 던져진 것처럼 보일 거야. 아래로 좀 던져진 것처럼 보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래로 등속으로 내려가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등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그냥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처럼 보이는 거지. 이 모두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얘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R자임은 중력, R자임은 중력, R자임은 중력, R자임은 중력. 다만 처음 속도 오른쪽, 처음 속도 왼쪽, 처음 속도 아래쪽, 처음 속도 위쪽. 그래서 동일한 물리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자, 똑같은 현상을 볼 거야. 똑같이 자유낙하하는 놈을 볼 건데, 자, 얘가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해요. 엄청 빨리 달려. 이렇게. 엄청 빨리 달려. 엄청 빨리 달려. 그러면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어떻게 보일까? 일단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얘도 가속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 이렇게 이렇게 가속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뭐가 보이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중력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 뭔가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것처럼 떨어지네? 쟤 왜 저래? 라고 보게 되는 거야. 그지? 이쪽으로 뛰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시 그리지 않을게. 이쪽으로 뛰는 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아래로 내려갈 때만 얘기할게. 자, 누가 으아 하고 추락하고 있어. 으아 하고 추락하고 있어. 추락하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저게. 자기랑 똑같이 추락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보여?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중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돼. 오케이? 등속 운동을 할 때는 그냥 처음 조건만 다르고 동일한 중력장애 운동이 관찰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얘 중력 작용하는 거 작용하잖아. 하는데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힘이 왼쪽으로 생겼네. 중력이 작용하는데 안 움직이네. 다 뭐가 있는 거야? 뭔가 위쪽으로 중력과 같은 힘이 잡아당기나 보네. 중력과 같은 힘이 잡아당기나 보네. 얘도 중력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쪽으로 힘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되겠죠? 이게 비관성 좌표계에서 이러한 일로서 뭐가 통하지 않는다? 비관성 좌표계는 물리법칙이라고 할게. 그냥 중력장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근데 이때 말하는 물리법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고전역학. 뉴턴이 얘기한 고전역학. 뉴턴 1, 2, 3법칙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도입했다? 해결했다. 관성력이라는 거 뭐야? 관측자의 운동을 도입해버리자. 관측자의, 그러니까 관성계, 비관성 좌표계의 가속도를 도입해서 관성력이라는 것을 도입하면, 비관성 좌표계의 힘을 도입해서 관성력을 도입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네. 그러면 설명이 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해? 힘을 받는다 치자. 힘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해? 힘을 받는다 치자. 이것을 관측자의 좌표계의 가속도에다가 이놈의 질량을 곱해서 관성력이라고 하자. 관측자의 이제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관성력이라는 걸 도입하자 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되겠지? 이해하는 데 좀 집중을 합시다. 이해를 해보자. 자, 이해가 됐죠? 오케이? 관성력의 예시를 아까 전에 원심력 얘기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보자. 여기를 중심으로 얘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 이게 돌아갈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리고 있고 딱 막대기로 돌리고 있어. 막대기로 돌리고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어깨예요. 발 앞이야. 사람처럼 보이지? 이 정수리예요. 사람이 서 있어. 그럼 얘가 막 뱅글뱅글 돌려. 그럼 어떻게 너희 경험상 어떻게 쏠려? 어디로 쏠릴까? 뒤로 이렇게 이렇게 쏠리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가 이렇게 쏠려. 근데 이 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지? 얘는 얘를 어떻게 밀어? 이쪽으로 이동시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이쪽으로 쏠리는 건 알겠어. 근데 등속이라고 하면 안 쏠리겠지? 반대로. 등속인데 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러고 바깥쪽에서 으아 하면서 돌아갈 거 아니야? 너네 그런 거 알잖아.
이제 강한 자만 살아남는 90년대 얘기했었지. 이때 이제 어떻게 해? 이게 이렇게 놀이터야, 놀이터. 그래서 어떤 학생은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매달려 있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이야 하고 팽글팽글 돌려주는 애가 있어. 막 팽글팽글 돌아가면은 얘가 이제 얼른 타.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얘 어떻게 해? 힘 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지? 당기면 힘 주면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밀려나잖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네들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 의지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라는 힘에 의존해서 자기의 팔의 장력과 이런 걸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즐기잖아. 그지? 이 바깥쪽으로 가려는 힘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못하니까 그것도 뭘 하는 거야?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얘가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어. 이거는 실존하는 힘이야. 실존하는 힘. 이거는 실제로 있는 힘이야. 근데 원심력은 실제로는 없지만 자, 밖에서 볼 때는 납득이 돼요. 얘가 어떻게 되니까 얘는 계속 등속하고 싶어 하니까 다음 운동 상황에 이 등속 방향은 계속 바깥쪽인 거야. 뭔가 밖에서 보면 납득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밀려나냐 이거야. 안에 있는 사람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심력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뭐야? 원심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원심력도 이 관성력의 개념인 거야. 없는 힘인데 이해할 수 없는 물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심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상의 관성력이 있다라고 적용을 하게 된 거지. 이런 게 다 관성력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가 구란 거지. 없는 힘을 이제 동일한 물리법칙, 일관적인 물리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강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얘기했던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등가 원리. 자,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가 같다라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미리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버리면 이런 말이에요. 비관성계 내부의 관측자는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구별할 수 없다.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등가라는 게야. 중력과 관성력을 등가로 본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등가라는 겁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건 도구입니다. 곧 설명하게 될 일반상대성 이론의 도구야. 여기 있는 관성력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벌써 대충 감이 오지? 관성력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을 중력에 의한 현상을 그대로 도입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왜 그런지 저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는 거. 자, 어떤 사람이 내부에 있어요. 어떤 공간 내부에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공을 놨어.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중력과 속도에서 운동을 하겠죠.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중력장 내에서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운동하는 공을 보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저 원이 정말 중력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중력장 지구 근처라고 하면은 납득이 돼요. 근데 짜잔 하고 이 바깥에 장막을 싹 걷어봤더니 자기가 우주 한복판에 있는 거야.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인 거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구라면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가지고 지구 중력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오케이야. 이러면 오케이지. 그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위에 이제 지구 위에 놓여 있어서 얘가 뭐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어떤 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 우주 공간에 가는 거야. 우주 공간.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야. 이 우주 공간에서 얘가 우주선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공을 놓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우주선이 중력과 속도와 같은 크기 가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마치 중력장인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컨테이너에 쳐져 있으면 자기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러한 비관성계 내부에 있는 관측자는 관성 때문인지 중력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본질적으로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등가의 원리야. 그래서 저거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이제 이 등가의 원리를 가지고 자리가 없네. 이런 짓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 등가의 원리를 가지고 관성 이렇게 하자. 관성력 말고 가속대가 있는 좌표계의 운동 현상으로 무엇을 설명한다? 가속도는 없는데 중력이 있는 좌표계의 현상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목적이. 왜? 얘는 이것과 이것을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니 사실상 같다. 이 등가다. 등가. 이게 등가, 이 두 개의 상황이 등가라고 하면 이러한 비관성 좌표계에서의 상황으로 관찰한 결과를 중력이 있는 좌표계에 도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구별할 수 없고 등가기 때문에 이제 저 맨 위에 있는 관성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중력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대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 등가 원리의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도입을 해주겠다는 거냐? 시공간이 왜곡됩니다. 첫 번째, 빛의 경로를 한번 보자. 빛의 경로. 빛은 뭐였어? 우리의 기준이었어.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었는데, 자,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길다란 우주선이 있어요. 길다란 우주선이 있어. 이동을 할 거야. 오케이? 이 자식은 가속도도 가지고 있어. 중력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 내부에 있는 관측자가 이 비관성 좌표계와 함께 있는 관측자가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여기다가 그려볼 거야. 오케이?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야. 여기서 빛이 들어올 거거든요. 빛. 내 박스 어딨지? 박스 안 가져왔나 보네. 그냥 하자. 자, 빛이 들어올 거야.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빛이. 그래서 여기다 뽁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최초에 관측한 위치 여기. 여기를 관측했어. 그러면 이제 기록을 하는 거야. 아, 빛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얘가 가속 중이니까 조금 올라갔어. 조금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제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어? 여기 위치해 있겠지. 근데 이것을 내부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빛이? 좀 요 정도 내려와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얘가 더 올라갔어. 요 정도 점점 빨라져야 되니까 이 정도 올라갔어. 이 정도 더 올라갔어요, 위로. 그럼 이제 빛은 직진해야 되니까 요쯤으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전체 중앙보다 살짝 위에 찍히겠지? 전체 중심보다 살짝 위에 요쯤 찍히겠죠? 이렇게. 이게 3번이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어. 그때도 얘는 어떻게 돼? 직진하겠죠, 빛은. 직진하겠지. 어디쯤에 찍혀? 밑에서 요 정도, 밑에서 요 정도.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빛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빛이 1, 2, 3, 4번 있을 때 얘가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로 우주선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내부에서는 빛의 경로를 이렇게 관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우주선이 가속하는 건데 내부에서는 그런 건 몰라. 그냥 어떻게 생각해? 빛이 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내부 관측 결과 어떻게 됐다? 빛이 휘었다라고 관측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왜곡되었다. 왜냐면 빛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휠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 우리의 상식에서. 빛이 기준이잖아. 그래서 빛이 경로가 휘었다라는 것은 빛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공간이 왜곡되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르게는 이 관성력이 빛을 휘게 만들었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빛이 휨. 언제 빛이 휜다? 비관성 좌표계의 가속도 비관성 좌표의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빛이 휘게 되었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러니까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걸 어디에 적용하겠다? 내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중력 가속도랑 똑같은 가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측을 하니까 빛의 경로가 저렇게 휘는 것이 관측됐단 말이야. 그지? 등속 운동한다면 사선이긴 하겠으나 그대로 진행을 했겠지. 그지? 근데 이제 관성 좌표계에서 비관성 좌표계에서 가속도를 가지다 보니까 저렇게 관측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에 적용을 한다? 아, 등가 원리에 의해서 어디서도 똑같다? 관성력 대신에 아래로 중력이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야. 바깥에 나면 우주선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자, 움직이지 않고 중력이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방금까지는 움직이는 것 때문에 빛의 경로가 휘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중력장 내에 있는 이 박스 내에서의 빛의 경로를 보니 중력 방향으로 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거지. 빛이 중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환경으로 바꾸는 거야.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런 환경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뭐에 의해서 휘었다? 중력은 빛을 휘게 한다. 왜?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가 원리에 의해서 관성력 때문에 빛이 휘었으면 우리가 움직이는지 모르고 관측하면 중력 방향으로 빛이 휘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빛의 경로를 휘어지게 할 만큼 빠른 속도의 움직임이나 빠른 가속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관측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중력 가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빛의 저런 경로를 관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상대성 이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양적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는 않고,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 양적인 것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례들, 이거를 관측할 수 있는 이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되겠죠?
시공간 왜곡 첫 번째 시간 팽창. 시간 팽창식만 한번 유도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사례를 소개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한번 쉽시다.
먼저 시간 팽창인데 증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대충 수치적으로 증명은 안 하고 우리가 시간 팽창인 거 어디서도 봤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봤어요. 그지? 그래서 뭐 고유시간 고유기라면서 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근데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광원이 있어. 광원이 있고 여기에 센서가 있어.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위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 간격을 가지고 빛을 쏠 거야. 처음에 쏜 빛이 이렇게 여기서 빛을 처음에 쏠 거예요. 이 빛을 쏠 거야. 자, 이때는 여기 있었겠지. 근데 이 빛이 내려오는 동안에 얘는 위로 계속 이동하겠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오냐면 저 위에서 빛을 2번 쏠 거라서 시간 텀을 약간 두고 두 번째 빛을 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쏜 빛은 어느 정도 내려왔을 거고 두 번째 쏜 빛이 출발을 할 거야. 첫 번째 쏜 빛은 어느 정도 내려와 있고. 오케이? 그동안 이제 얘는 올라가고. 자, 가속이기 때문에 점점 더 빨라져서 많이 올라왔을 때, 꽤나 좀 올라왔을 때 그때 A가 센서의 검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동안 얘는 좀 내려왔겠죠? 얘는 좀 내려왔을 거야. 이제 처음 빛과 A 빛이 여기 왔을 때 B 빛이 이렇게 오고 A 빛이 도달했을 때 B 빛이 이만큼 왔을 거야. 그 다음에 또 B가 내려올 때까지 걸릴 시간이 있겠는데 가속 운동하니까 얘도 꽤나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지. 그래서 여기에 A가 도달하고 나서 B가 그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이 또 찾아오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뭐 학기 중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식 쓰는 걸 알려줬다. 그럼 나도 이렇게 여기서 증명을 한번 해줄 건데 자,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요때 요 거리, 이 거리들과 여기서 얘를 발사한 시간 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센서에서 검출하는 시간 텀이 있을 거야. 센서에서 검출하는 시간 텀. 그리고 실제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뭐 거리, 시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유도해 봤을 때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 얘와 얘가 다르다. 이게 가속 운동하는 거. 이 거리 관계와 여러 가지 가속도도 도입을 해보고 얘가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 측정하게 되는 시간과 여기서 이제 발사한 시간 텀과 검출한 시간 텀. 요 간격이 다르다. 누가 더 기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증명하는 방법을 이렇게 근해 공식 쓰고 이렇게 더럽게 해야 돼. 좀 더러워서 그냥 시간 팽창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도 시간 팽창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랑 연계지어서 이제 공간 수축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묶어서 시간 팽창과 공간 수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 시공간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인공위성에서도 마무리를 해야겠지. 여기서 델타 T랑 얘가 더 크다. 잠시만. 그렇지. 이게 크지. 이때가 더 크다. 이게 커가지고 이제 얘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얘가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이네. 그럼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이게 시간 팽창이고. 자, 인공위성으로 보자. 자, 인공위성에서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 우리가 인공위성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러한 시간 변화가 일어나. 이러한 시간 변화가. 그런데 이렇게 쓸게. 특수. 그러니까 여긴 다 소개만 하는 거야. 양쪽으로 네 그래프의 값을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어. 양쪽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은 뭐 이런 느낌.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봤을 때 대략 이거 두 개를 합쳐봤을 때 뭐 이런 거. 이게 특수 플러스 일반 상대성 이론한 시간 지연. 요거를 가지고 뭘 보정한다?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세슘 원자식의 이런 것들을 보정해가지고 정확한 정보, 보정해서 정확한 정보, GPS, 어떤 통신 이런 거에 적용을 한다. 오케이? 이런 내용. 또 다른 내용 뭐가 있냐면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블랙홀로 가보자. 두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중력 렌즈라는 내용이랑
블랙홀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중력 렌즈. 말 그대로 렌즈야. 렌즈라고 하는 것은 뭐야? 빛의 경로를 휘게 하는 걸 렌즈라고 했었잖아. 자, 태양이 있어, 여기 태양. 이글. 이렇게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으면 여기에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별이 여기 있어. 별이 여기 있어. 근데 별은 지금 위치 관계상 관측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별빛이 이렇게 오다가 태양 근처에 오면은 경로가 이렇게 휩니다.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지구에서는 어떻게 느껴? 별이 어디 있다. 별이 여기에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 이게 실제 위치고 이게 관측된 위치겠지. 이런 차이가 생긴다. 별이 이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의 경로가 뭐 때문에 휘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휘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블랙홀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 다음에 블랙홀을 볼 건데, 어쨌든 굉장히 중력이 강하고 질량이 큰 천체가 있으면 이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되어서 빛의 경로가 휘게 됩니다. 이걸 중력 렌즈라고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블랙홀. 어떻게 우리가 이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니? 블랙홀의 내용을. 간단히만 한번 얘기를 해줄게. 너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실제로 이번 너네가 배우게 될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에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건의 지평선. 자, 블랙홀이라는 건 이런 거야. 말 그대로 왜 블랙일까? 왜 까말까?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 거기서 뭐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인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 블랙홀이라는 게 있으면 어디서부터 블랙홀로 보이냐? 실제로 블랙홀은 우리가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작거든? 블랙홀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중앙이 훨씬 작은 천체야. 근데 왜 여기가 다 시꺼멓게 보이느냐? 이 작은, 가운데 있는 이 핵심적인 작은 천체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영역에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실제로 있는 블랙홀은 어디야? 실제로 있는 블랙홀은 중심에만 있는 거지만, 이 중심에만 있는 블랙홀이 있는 거지만 어떻게 된다? 빛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곳이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해가지고 외부로 정보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지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질량 정도의 블랙홀이 생성되려면 지구 질량이 한 1cm 정도 지름으로 작아지면 지구 질량이 몇이야? 6,400km지? 지구 반지름이. 이 반지름이 1cm 정도가 되잖아? 한 0.8cm 정도가 되면 8mm. 지구 질량인데 0.8mm의 질량이 다 그 질량이 들어가면은 블랙홀로 변신해.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질량의, 작은 공간에 질량이 다 우겨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 공간을 심하게 왜곡해서 빛을 빨아들이게 되고 온갖 주변 물질들을 빨아들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네 내가 여기 칠판에 그릴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인터스텔라 같은 곳에서 뭘 봤니? 내 그림 실력이 안타깝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 블랙홀의 주변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여기 근처에서 왜 이렇게 빛이 나냐면 주변 물질들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과 빛을 내, 서로 마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빛을 안 내냐? 아니야. 여기서도 빛을 엄청 내고 있어. 근데 다만 빠져나오지 못할 뿐이야, 빛이. 그리고 원래는 요게 기본인데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왜 보이는 걸까? 이건 사실 블랙홀 뒤편이야. 블랙홀 뒤편인데 블랙홀 뒤편의 빛이 이렇게 돌다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홀 뒤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도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야.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블랙홀 뒤편의 빛도 이렇게 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 뒤편입니다, 사실상. 되겠지? 그래서 더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좀 그림의 한계가 있고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더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블랙홀. 빛조차 경로가 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 조건이 뭐다? 어마어마한 질량이 굉장히 작은 이제 범위 안에 이제 뭉쳐져 있을 때 주변 공간을 심하게 왜곡시켜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저기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만유인력의 법칙을 동원하면 탈출을 못하는 속도, 빛이 탈출을 못하는, 한번 해볼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얘기거든? 자,
우리가 앞에서 뭐 했냐면 공전. 일단 블랙홀 주변을 빛이 공전한다고 가정해보자. 블랙홀 주변을 빛이 공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공전하기 위한 속도 뭐야? V는 루트 아까 배웠었던 거 R분의 GM이었죠. 이게 공전하기 위한 속도였지. 이것에다가 무엇을 넣는다? 빛의 속도를 넣어봐. 빛의 속도를 넣으면은 C. 광속으로 블랙홀 주변을 공전하기 위한 블랙홀의 질량과 반지름. 이걸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공전하기 위한 반지름 뭐가 되는 거야? R은 제곱해서 R 내려오고 C 내려오면은 C제곱분의 GM이 되는 거지. 그지? 블랙홀 질량을 알면 이게 블랙홀로 진짜 변하기 위해서 어떤 반지름이 필요한가 이런 것이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 뭐? 사건의 지평선.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에 도입을 해보는 거야. 탈출 속도. 만약에 우리 V 탈출 속도 뭐였어? 이거였죠. EGM. 그래서 이거는 공전하기 위한 거였고 이거는 빛이 빠져나오기 위한 거였어. 빠져나올 수 없는 속도 요겁니다. 요거에 또 뭘 대입해봐? C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요거에다 C만 대입하면 C는 뭐가? RS라고 하거든요. 이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학자 이름이 붙는 거야. 이 RS 사건의 지평선은 요거를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C제곱분의 EGM.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 있는 식은 외울 필요 없는 식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도 요것도 식이 있어요. 이 식, 저 식. 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언급을 안 할 텐데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안 나와요. 기존의 물리2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양적으로 푸는 내용은 안 나왔어. 그냥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어. 시간이 지연되냐, 팽창되냐,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냐, 회냐, 아니냐, 중력 렌즈가 뭐냐, 블랙홀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양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혹시 학교에서 언급을 하거나 알려주시면 그때 이제 한 번씩 유도를 해가지고 식을 외우도록 할게요. 네, 우리 책에는 42페이지에 무슨 수성의 세차운동이나 중력파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중력파라는 건 완벽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중력이 큰 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움직이면 그 주위에 시공간에 굽어짐의 변화가 생겨 시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을 중력파라고 한다라고 했고 자, 라이고라고 하는 게 중력파를 관측하는 기계야. 그래가지고 2015년에 처음으로 관측을 했어. 이거를 하면 중력파라는 게 실존할까라고 해서 비교적 최근의 이론이지 지금 너희한테는 11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전일 수 있겠지만 15년이면 선생님 한창 대학생활 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 나도 이제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 라이고라고 하는 이거 엄청나게 커요. 덩치가. 중력파를 관측하기 위한 엄청나게 큰 기계를 만들었고 요거 가지고 중력파를 실제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 뉴스를 기사를 뜬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질량이 큰 천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천체의 질량이 크다 보면은 궤도 운동을 하거나 휘어지게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질량이 큰 두 놈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같이 돕니다. 이렇게.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어린아이를 놀아주겠다고 이렇게 잡고 돌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나는 안정적이겠지만 얘는 돌겠지? 근데 나랑 질량이 똑같은 애랑 손잡고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 둘이 내가 어린아이를 잡고 돌면 어떻게 돼? 나는 여기서 회전 반경이 이 정도만 될 거야. 이 정도만 될 거야. 어린아이는 이렇게 되겠지? 어린아이는 크게 돌고 나는 작게 돌겠지. 근데 나랑 질량이 똑같은 애랑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 나랑 질량이 똑같은 애를 손잡고 이렇게 돌아. 그럼 어떻게 돼? 나도 이렇게 돌고 얘도 이렇게 돌겠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질량이 큰 애들이 이렇게 돌면서 서로 점점 맞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쾅 하게 되면 중력파가 퍼져나간다. 이런 이론이에요. 되겠지? 실제로 관측되었다. 그러니까 중력이 뭘 하기도 한다. 시공간을 왜곡한다는 증거를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예시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너희가 뒤에 문제 쫙 보면 나와. 구체적으로 힘, 뉴턴 운동 법칙 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외에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어느 방향이냐 이런 얘기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 세우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식 정리를 쭉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사실 별 내용이 없었죠. 식 같은 거로 정리할 만한 건 없었어. 그냥 벡터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제 쓰기 시작한다라는 선언 같은 거였어. 그래서 코사인, 사인 값만 잘 쓰면 되는 부분이었고, 자, 두 번째 단어에서 뭐가 나와? 포물선 운동. 여기가 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소개를 하면 힘의 합성과 분해였고, 그냥 이거는 무엇을 한다? 우리한테 주어진 힘을 어떻게 한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해서 잘 써먹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됐을 때 얘를 F라고 하면 얘가 뭐야 된다? F 코사인 세타. 요거는 F 사인 세타. 요 정도? 더 하는 얘기 없었죠. 자, 두 번째 포물선 운동. 자, 기본식들은 있었어요. 얘가 수평방에서 V0의 속도로 쏴졌을 때 이렇게 운동하게 되는데, 이때 수평방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식들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여기서 최고점 높이를 H라고 하고 최대 도달거리를 L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자,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한 경우 말고 어디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어야겠고, 자, 한번 써보자. 식을 어떻게 돼요? 일단 X는 X와 Y의 관계식이에요. Y는 어떻게 표현됐어? 포물선의 식이라고 해가지고 탄젠트 세타 X,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이게 뭐가 적혀요? 2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모의 G 하고 여기 X제곱. 이게 뭐였어? 포물선의 방정식으로서, 자, 시간 변수를 이제 지워버린 이제 가로 방향 위치와 세로 방향 변이, 가로 방향 변이와 수평 방향 변이와 수직 방향 변이의 관계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는 뭐가 있었어? H 어떻게 결정됐었지? H는 우리가 시간부터 쓰자. 시간은 최고점 도달 시간. 이렇게 쓸게요. T. 요 최고점 도달 시간을 T라고 쓰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죠. 자, T는 어떻게 결정됐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중력과 속도로, 하나만 쓰자. 중력과 속도로 뭐 한다? 연직 방향 속도를 나눠준다. 왜? 중력과 속도가 뭐니까? 연직 방향 속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니까. 그지? 몇 초가 걸리느냐 하려면 저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수직 방향 도달.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 결론만 적을 건데 중간에 한번 유도를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였어?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요걸 써먹었었잖아. 자, V0t 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V0 사인 세타. t에다 뭘 넣어? G분의 V0 사인 제곱 사인 세타를 넣었는데 앞뒤 항이 똑같이 나와요. 2분의 1 G 하면 2배 관계로 나와. 2배 관계로. 그래서 어떻게 됐었다? 여기에 요거를 또 넣어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 중에서 얘의 절반이 나와. 그래서 뭐가 나온다? 그래서 결론 정리를 해보면 2G분의 수직 속력의 제곱이 나와요. 어떻게? 2G분의 수직 속력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L도 있었죠. L.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구해졌었다? G분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고 V제곱. 이렇게 구해졌었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또 예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식이 뭐가 있냐면 탄젠트 세타에 대한 거.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나오더라? L분의 4H로 나오더라.
그 얘를 또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식이 또 있었어요. y는 우리가 h나 l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예쁘게 쓸 수 있던 식이 탄젠트 세타 x까지는 똑같고 다만 얘가 하나의 항으로 묶여 1-l분의 x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또 포물선에서 강조했던 것은 이런 식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 관계도 강조를 했었냐면 너희한테는 이제 저거 이제 캡처된 그 필기로 내가 보내줬을 텐데 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치를 똑같이 h라고 하고 이것을 l이라고 하면 얘가 사실상 중력가속도, 자연낙하 운동하는 중력가속도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등속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야. 그지? 그때 여기 최고점에서 여기도 얼마가 된다? 여기도 h가 된다. 그리고 이 시간과 이 시간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몇이 된다? 4h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 세타가 몇이 됐던 거였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l분의 4h가 됐던 거였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좀 더 복합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범용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높이는 뭐에 해당돼? 처음 속도 v0y라고 쓸게. 이 속도는 y방향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거, 여기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여기. 이 현재 위치. 이건 어떻게 결정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얘를 분리해서 생각해주면 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공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여기서 이 y값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등속이었다면 이만큼 올라갔을 것이고 이게 자연낙하의 운동 때문에 이만큼 내려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 이거는 뭐다? 이 시간 동안 자연낙하했다면 이렇게 낙하했을 거야. 이 시간은 뭐야? 이 시간 동안 등속으로 올라갔으면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은 어떤 점이니? 이런 점은 등속이었다면 올라갔을 높이와 자연낙하 때문에 떨어진 높이가 똑같은 그런 지점인 거야. 오케이?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저런 기하학적 관계와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수식으로 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직선을 쭉 그어봤을 때 직선까지의 높이는 등속 운동했다면 올라갔을 높이,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거기로부터 떨어진 높이, 실제 위치까지 떨어진 높이는 자연낙하이기 때문에 자연낙하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한 높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원운동. 원운동에서는 첫 번째로 어떤 식이 있었지? 각속도에 관한 식이 있었지.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 R, 오메가 이런 관계가 있었다.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주기와 뭐는 R이래. 주기와 진응수는 이렇게 됐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기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어? 오메가, 각속도로 360도를 도는 시간이나 선속도로 한 바퀴, 원주를 도는 시간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구심가속도라고 해가지고 자, A가 어떻게 표현됐다?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으로 표현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구심력은 뭐가 됐어? 구심력은 당연히 MR 오메가 제곱 혹은 MR분의 V 제곱 이렇게 표현됐었죠. 구심력은. 그래서 이 수식도 얼추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진자운동이 있었지. 구분을 좀 해줘야 헷갈리겠다. 진자운동. 진자운동도 원운동과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 반복운동이라는 거고 원운동의 그림자와 진자운동의 그림자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다? 일단 첫 번째, 복원력.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지. 복원력. 이건 구조를 한번 그려주자. 원운동도 한번 원 그렸어야 되는데, 쏘리. 자, 진자운동은 원래 위치에서 세타만큼. 얘 세타. 이렇게 됐을 때, 얘의 변위. 원래 위치로부터의 변위.
뭐 요변이든 요변이든 이제 크게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근사할 거니까 요거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m은 사실상 여기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질량은 주기에도 무엇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복원력의 크기에는 질량이 곱해서 구해진다.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원력 F는 어떻게 결정된다? mg t 이 장력과 mg가 합성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관계다? 여기 세타, 여기 세타니까 여기 세타, 여기 세타야. 그럼 여기가 mg 사인 세타야. 복원력이 mg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가 뭐다? 사인 세타가 요거분의 요거다. l분의 x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l분의 mg하고 x가 됐었다. 그지? 이게 복원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했었어? 각진동수. 이제는 어쨌든 진짜 회전은 아니니까 각 속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각진동수라고 바꿔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각진동수는 어떻게 표현되더라? L분의 G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쓰죠. 자, 얘는 유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유도하는 방식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복원력 F 있잖아. L분의 mgx니까 이거를 가속도로 복원하려고 하는 가속도로 보면은 요거잖아. m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도입해. 우리가 위에서 앞에서 했어 원운동의 것을 도입해. 그러면 A와 무슨 관계가 있어? A는 R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래서 A에다가 R 오메가 제곱을 넣고 그 다음에 L분의 G 하는데 여기다가 최대 변이가 얼마야? 최대 변이가 이걸 R이라고 보는 거야. 이걸 R이라고 하면 최대 변이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R 줄여서 오메가 제곱이 뭐가 돼? L분의 G가 돼. 그래서 오메가를 각진동수를 루트 L분의 오메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고 자, 요것을 어디에 넣어? 이제 또 여기에 넣는 거야. 여기에 넣으면 뭐가 돼? 주기도 구해줘. 주기는 어떻게? 2파이하고 루트 G분의 L.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요거죠. 그래서 이 매달려 있는 끈의 길이도 바꿔보고 행성을 바꾸면서 중력 가속도도 바꿔보고 혹은 행성을 바꾸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에 넣어서 이 가속도에 변화를 주는 거야. 그렇게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진자운동. 그 다음에 오늘 처음 했었던 이것도 공식이라고 하긴 애매하니까 1법칙은 타원궤도고 2법칙은 뭐였어? R1, V1은 R2, V2은 일정하다. 이런 얘기였고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으로서 자, 주기의 제곱이 뭐에 비례한다? 장반지름의 세제곱. 장반경이야. 이거 A라고 쓰면 자꾸 가속도인 줄 아니까 항상 써줘야 돼. 장반지름, 장반경. 장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유인력. 만유인력의 힘은 어떻게 됐었다? F는 만유인력 상수, 그 다음에 R제곱분의 라지 스몰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구심력이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자, 원궤도 속도, 원궤도를 운동하기 위한 속도는 어떻게 됐었다? 루트 R분의 GM이었다. 생각해보니까 탈출 속도 안 한 것 같은데 탈출 속도도 할게요. 원궤도 속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결정됐었다? 마이너스 R분의 GMM. 주기 안 했네. 주기도 있죠. 원궤도 할 때 주기. 주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GM분의 2파이를 먼저 쓸게요. 앞에. 루트 GM분의 R세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역시 제곱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부수적인 게 있었는데 그건 쓰지 않을게. 뭐였어? 원궤도를 운동할 때 2분의 1 mv제곱에서 v제곱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r분의 gmm 요게 이제 토탈 에너지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탈출 속도 두 개를 적으면 여기서도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 자, 제1 우주 속도라고 했고 제1 탈출 속도. 제1 탈출 속도는 뭐야? 루트 v는 루트 r분의 2gm이야.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속도의 루트 2배다. 그리고 제2 탈출은 안 적을게요. 지난 시간에 소개는 했지만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태양계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로서 계산도 안 나오고 그냥 16점 몇이다 이렇게 예시 정도만 소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궤도 운동할 수 있는 속도에서 루트 2배를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제1 탈출 속도가 나온다는 거야. 되겠죠? 이게 만물력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웠던 얘기들. 오늘 배웠던 얘기인데 이건 쓰지 않을게. 이거는 공식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면 되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 막바지에 풀어주다가 이 문제는 이게 내가 생각한 의도가 맞나 하면서 못 풀고 마무리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게 39페이지 16번이었어. 그거 이제 좀 이해를 했거든? 내가 잘못 이해했었던 거거든? 그거 한번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39페이지 16번.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지.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자, 높이 H인 곳에서 인공위성이 떠 있는데 이 전체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 녀석이었어. 이때 인공위성에서 얘는 이제 V가 되고 인공위성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중력장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최소 속력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질량 M인 물체가 이미 어떻게 돌고 있어? 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 궤도 운동 속도는 어떻게 결정돼? 루트 하고 뭐 R분의 저기가 R이니까 R분의 GM 이렇게 결정됐었는데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쨌든 간에 돌멩이가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토탈이 0이 돼야 돼. 운동에서까지 합쳐서. 왜? 왜 0이 돼야 돼? 0이라는 점이 어떤 점이었어? 개념적으로 무한대 위치라서 쟤한테 구속력이 없는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시점에 겨우겨우 나가서 운동에도 딱 0이 맞춰지는 쫙 나가가지고 여기서 탁 정지해. 빠져나왔는데 속도도 0이다. 나는 혼신의 힘을 불태웠다. 하는 그 시점. 이 시점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거든. 따라서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돌멩이가 에너지가 0이 되려면 어떤 속도를 가져야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어. 자, 돌멩이의 에너지 토탈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한번 써보면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죠. 위치 에너지 얼마였어?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었어. 오케이? 요게 0이 되기 위한 속도를 구하라 이 말이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m 지워버리고 자 넘어가서 v제곱은 뭐가 돼요? r분의 gmm. 그래서 2를 곱해주면 2gmm이죠. 그래서 v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자, 보기엔 없으나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보기엔 없지만 이렇게 답을 그냥 적어주세요. 보기 없어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저거를 묻는 겁니다. 돌멩이의 속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쭉 나갈 수가 있다. 우주 밖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얘기했듯이 요거 틀린 문제도 한번 다시 보시고 내 위클리 테스트를 이제 한 수요일 전에 올려줄 테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요때 올려줄 테니까 이거 공식 때 결국 다 외워야 돼.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이 얘기는 하고 물리도 이 얘기는 하지만 결국 이걸 너네가 매번 매 시간마다 다 유도해서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싸그리 외워준 다음에 아직 시험 기간 아니니까 이거를 뭐 못 외운다고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해야 될 거면 지금 진작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외워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고 이제 위클리 테스트는 가급적이면 공식 보지 않고 써놓은 거 보지 않고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기까지.